달동네에서 택배일을 하던 중 불이 난 집에서 어르신 한 분을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벤츠 3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중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다가와 저희 이모님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제 얼굴을 본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낮에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아내 곁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사실 아내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산책을 즐기고 주말이면 직접 김밥을 싸들고 나들이도 다녔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피곤하다고 하더니 식사량이 줄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땐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피로일 거라고,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성 신부전입니다. 신장 기능의 80% 이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꾸준한 투석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몇 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거든요. 투석 후에는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가끔은 호흡곤란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 모습에 많이 놀라기도 했었죠. 그 치료비와 약값도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택배 상자를 들고 땀을 흘리며 밤에는 아내의 숨결을 지키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던 거죠. 잠이 부족해 눈이 시릴 때도 있지만 아내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뿐이죠. 병원 창밖으로 어스름한 새벽이 밝아오는 걸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면서요. 매일 아내와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시작하는 저만의 의식이었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아내는 늘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 가끔은 스스로를 원망하게 됐고요.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건 5년 전,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기 2년 전쯤이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라는 말로 포장되긴 했지만 실상은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이었죠. 그땐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한 마음도 컸지만 시간이 지나니 가장 괴로웠던 건 바로 그 선택이 아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을 것이고 더 좋은 병원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 생각은 마치 먼지처럼 아무리 털어내도 자꾸 가슴 한켠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미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내는 제게 늘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 다행이라는 말이 가장 아프게 들릴 때도 있을 정도였죠. 제 선택 하나가 제 부족함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되었을까 봐요.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몸으로 돈을 버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을 오르는 것도 익숙해졌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안녕하세요, 배송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이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40을 넘긴 나이에 이렇게 몸으로 돈을 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나이. 하지만 제 삶은 이미 어느 방향으로든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기울어진 삶의 끝자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가능한 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뿐이더라고요.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볼 때마다 인정하면서요. 아내는 조용히 잠들어 있고 저는 그 곁에서 기도를 올리면서 말이죠. 제발 오늘은 조금만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내가 배시시 웃으며 다시 김밥을 싸고 같이 나들이 가자고 말해주는 날이 오기를, 그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랑이 끝나지 않기를,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혹시나 아내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제 곁을 떠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던 아내였기에 제가 천사를 만난 건 줄 착각했던 그때가 자꾸 눈앞에 그려지듯 떠올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처음 아내를 만난 건 햇살이 부드럽던 늦봄의 오후였습니다. 도심 속 작은 도서관, 책 냄새와 먼지가 섞여있는 그 정적의 공간에서 한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얀 블라우스에 머리를 반쯤 묶은 채 책 속에 깊이 잠겨있던 아내는 어딘지 모르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사람 같았죠. 아내가 읽고 있던 책이 제가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이었던 게 핑계가 되었고요. 목소리를 몇 번이고 가다듬으며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 책 마지막 장 넘기기 아쉬우실 거예요. 그 기분 알 것 같아서요. 갑자기 다가가 말을 거는 제 말에 아내는 놀라듯 고개를 들더니 조금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았지만 곧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런가요? 저는 아직 중반인데 벌써 마지막이 아쉬워지네요.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듯 자연스레 이어졌죠. 그날 우리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고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을 이야기하며 아내와 나, 각자의 조용한 세계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서로를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우리는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한강 둔치에서 아내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고 쑥스럽게 말했죠. 제가 만든 건데 맛은 보장 못해요. 그날 먹은 김밥 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소리, 약간 짠맛이 나던 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김밥을 싸며 아내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저를 생각했을지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함께 걸었고 함께 웃었고 한 사람의 하루가 다른 사람의 하루 속으로 스며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 아내는 제게 특별함이 되었고 저는 아내의 사소한 불안과 웃음을 모두 기억하려 했었죠. 아내와 함께한 계절이 쌓이며 우리의 사랑은 서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났습니다.
무언가를 뜨겁게 고백하지 않아도 손을 잡는 그 짧은 순간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눈 내리는 공원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평생 김밥은 당신이 싼 거로만 먹고 싶어요. 아내는 웃었고 그 웃음이 제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잠든 아내 곁을 지키며 그날의 눈웃음을, 아내의 따뜻한 김밥 맛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조용했지만 그래서 더욱 진실했기에 그 기억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기도문이 되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다른 가족이 없거든요. 아내를 길러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 다 돌아가셨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대학 신입생일 때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셔서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아이도 낳자고 약속했지만 아기 천사는 찾아오지 않았고요. 늦게 찾아오는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대로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하루에 스며들며 살아왔고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우리의 날들이 쌓여 한 해 또 한 해가 지났으니까요. 결혼한 뒤 자연스레 아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 때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종종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죠. 나 엄마가 되고 싶어. 우리 아이가 책 좋아하게 키우면 좋겠어. 저는 그때마다 아내를 바라보며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김밥 싸는 법을 물려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더라고요. 병원 문을 몇 번이나 드나들며 서로를 다독이고 기다렸지만 결국 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원인을 명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자연 임신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내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던 아내는 그날 밤 제품에서 조용히 울 뿐이었죠. 입을 앙 다물고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제 가슴을 찢더군요. 미안해.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전 세상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미안할 필요 없는데, 아무도 탓도 받을 일이 아닌데 아내가 미안해하니까요. 그날 이후 아내는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들더군요. 꽃을 좋아하던 그녀가 꽃집 앞을 지나쳤고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피했고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가족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아내의 손을 제가 더 꼭 붙잡았습니다. 당신 하나면 돼. 우리 둘이면 충분해. 제가 그렇게 말을 전할 때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미소 안에 스며든 슬픔을 저는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계속 피로를 호소했고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체중 감소까지 나타났습니다. 만성 신부전이라는 검사 결과는 차가웠고요. 이미 신장 기능의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였고 치료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바로 투석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투석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겁고 아내의 작은 몸이 주사바늘과 기계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아팠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려 하더군요. 내가 쓰러지면 당신만 남잖아. 난 그게 더 싫어.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너지는 날이 와도 그날은 나 혼자 무너져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낮에는 택배를 나르는 일을 하면서도 아내를 위해 견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도시 곳곳을 달리며 물건을 전하고 해가 지면 병원으로 달려가고요. 아내가 투석받는 동안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투석을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저는 그날 그녀가 먹은 음식을 살펴보고 체온을 확인하고 말없이 아내의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내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요. 나는 여전히 당신의 김밥을 기다려.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는 그 모든 날 당신 곁에 있을게. 우리는 여전히 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둘 안에는 아이를 품고 싶어 했던 여인의 모든 꿈과 그 꿈을 껴안고 살아가는 남자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기에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은 길고 병실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그 느린 시간 속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저에게 가장 따뜻한 봄날이었죠. 아내가 제 곁에 있기에 저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무거운 택배를 들고 달동네 언덕길을 오르내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맞은편 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불이야 하는 외침과 함께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고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집 안을 바라보던 어르신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시더군요.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 틈도 없이 저는 무거운 택배 상자를 길가에 내려놓고 그 집 대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문고리를 잡자마자 미처 망설일 새도 없이 밀어 젖히고 안으로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렀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공기가 탁하더군요. 연기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양팔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을 더듬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온몸에 연기가 젖어들 듯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머릿속엔 단 하나,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에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죠. 몇 걸음 안 되는 거리를 기어가듯 지나 방문을 밀었을 때 흐릿한 연기 너머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르신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방 안에는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은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지체할 것 없이 그분을 업고 집 밖으로 빠져나왔고 다행히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해 어르신은 목숨을 구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연기가 자욱한 대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웃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저를 둘러싸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등에 업힌 어르신의 숨소리가 희미하지만 살아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허둥지둥 대문을 넘어 나온 순간 마치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하지만 그럴 시간도 없다는 듯 구조대원이 저에게 다가와 어르신을 급히 들것에 옮겼고 구급대원이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업고 나온 어르신을 무사히 구조대원에게 넘긴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생과 사의 경계에 있던 순간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하지만 멍하니 서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이 빠져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아 연기로 얼룩진 손등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길 한쪽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던 택배 상자들이 떠올랐거든요. 길가에 내려놓았던 택배 상자가 떠오르는 그 순간
다시 일어서야겠더군요. 정신 차리자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배달해야 할 물건이 몇 개나 남아있는 상태였으니까요. 땀과 제가 뒤섞인 셔츠를 툭툭 털며 어깨끈을 다시 고쳐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택배 바구니를 다시 들었을 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방금까지 불길 속에 있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마치 한참 동안 다른 세상에 있다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저는 평소처럼 다음 주소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골목을 걷기 시작했죠. 그날 남은 배달을 마치기까지 제 발걸음은 어쩐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르신을 구해낸 자부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이웃에게 무언의 위로가 되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배송지를 지나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하늘은 어느새 붉게 물들었고 골목 끝 어귀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 평범한 풍경이 그렇게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이며 그 달동네를 내려왔어요. 오늘도 무사히 참 다행입니다. 몸은 연기로 검게 그을리고 온몸이 땀에 젖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보니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택배 배달을 하다가 우연히 불이 난 집을 지나게 됐거든. 안에 계신 어르신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시더라고. 아내는 말없이 듣다가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제 손을 잡은 채 눈빛으로 모든 감정을 전하고 있더군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아내의 따뜻한 체온 속에서 저는 방금 전까지의 불길과 연기, 그 긴박한 순간들이 조용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숨을 내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당신이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날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감탄보다 걱정이, 자랑보다 안도의 감정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살피며 말없이 손등에 묻은 검댕을 조심스레 문질러 닦아주더군요. 그러다 손을 멈추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되니까. 아내의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목이 메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이마를 맞댔죠. 아내의 따뜻한 이마 온기가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는 세상 어느 난로보다도 깊고 부드럽게 제 마음을 감쌌고요. 그러고 아내는 주방으로 가 작게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대야와 수건, 연고, 그리고 찻잔 하나를 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놓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좀 닦고 차도 한 잔 마셔요. 오늘처럼 마음 졸였던 날은 없었어요. 아내는 조심스레 제 손등을 닦고 땀과 그을음이 묻은 제 얼굴까지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너무나도 다정하고 섬세한 손길이었죠. 그러면서도 아내는 끝내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오늘의 그 선택이 단순히 누군가를 살려낸 용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두려움 속에서도 무언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잠시 후 아내는 저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무사히 다녀와요. 택배든 뭐든 난 당신이 안전한 게 제일 먼저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더군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순간 집 안은 세상 그 무엇보다 평온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조용히 유자차를 마시던 그 장면은 제 인생의 어느 화려한 순간보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게 되었고요. 유자차의 향이 방 안 가득 퍼졌고 우리는 무언의 온기를 나누며 그렇게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눈빛과 숨결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른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라가는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저의 것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아이도 부모도 형제도 없이 오직 둘이 만든 작은 세계. 그것이 저희 가정이었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집이자 불빛이자 마지막 항구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투석을 받으러 가는 날이면 언제나 저보다 더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외롭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말이죠. 당신이 웃으면 난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웃었고 한참 뒤에야 조용히 속삭였죠. 그럼 오늘은 좀 많이 웃어야겠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거칠게 돌아가고 내일도 저는 또다시 무거운 짐들을 나르겠지만 밤이 되어 이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있고 따뜻한 유자차가 있고요. 저를 바라보며 수고했어요라고 말해주는 아내의 그 눈빛이 있으니까요. 아내가 점점 더 자주 피곤해하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누워있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미소 짓는 걸 잊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무너지는 아내를 더 단단히 끌어안으며 이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창밖에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누웠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아내는 눈을 감은 채 중얼이듯 말했죠. 당신 덕분에 매일이 마지막 같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대답 대신 아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둘의 이야기는 그렇게 바람이 불고 추운 밤에도 온기를 잃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으니까요.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은 어떤 기적보다도 귀한 일이라는 사실이 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의 일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근을 하려 배달할 구역의 택배를 모두 실은 뒤 택배차에 오르려던 찰나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조용히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량은 윤기 나는 광택을 머금고 있었고 번호판조차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죠. 누구지 싶던 그때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 뒤로 벤츠 2대가 더 줄지어 영업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대의 차량은 나란히 정렬된 채 잠시 시동만 걸려 있었을 뿐인데 그 압도적인 정적 속에서 주인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영업소에 들어설 만한 차량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차량일 뿐이지만 가까이 다가온 그 벤츠들은 분명 달랐습니다. 광택이 나는 차체는 마치 무대의 배우처럼 조명을 받으며 등장했고 검은 유리창 너머 정체불명의 시선은 마치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엔진 소리조차 낮고 묵직하게 공기를 진동시켰고 그 진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심장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바코드 리더기가 축 늘어졌고 손끝엔 식은땀이 맺히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누구지? 그 의문은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한 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말을 아낀 채 멈춰섰고 모두가 눈으로만 그 벤츠들을 쫓고 있었죠. 영업소의 시끌벅적한 아침 풍경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정적 속에서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맨 앞 차량의 조수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곽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가 문을 밀며 나왔고 그 문틈 사이로 고급 수트 차림의 인물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내린 그는 신중하고 절제된 걸음으로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 발, 두 발, 그 남자의 구두굽 소리가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은 박자로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들이 단지 배달 물건을 찾으러 온 손님이 아니라는 것도요. 첫 번째 차량에서 내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은 제 쪽으로 다가오기 전 차량 쪽을 돌아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두 사람도 조심스럽게 차량에서 내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이들이 단순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벤츠 차량에서 가장 먼저 내렸던 그 남자는 발걸음을 낮게 끌며 제게 다가오더니 마치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 싶다는 듯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어제 불이 난 집에서 어르신을 구해주신 분이 맞으신지요? 바라보고 있던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제 이모님이십니다. 그는 제 대답을 듣자마자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순한 예의 이상의 몸짓이었습니다. 그가 등을 숙이고 있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꽤 길다고 느꼈을 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벤츠에서 내린 중년의 여성과 또 다른 남성은 그런 그를 바라보더니 그들도 그의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런 그들의 모습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든 그들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듯 보였죠. 그러자 그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마음을 담아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뭔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봉투를 내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가 아닌 피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함께 온 중년 여성이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제 구해주신 저희 어머님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덕분에 늦지 않아 정신은 또렷하세요. 어제 구조해주신 분 이야기를 듣고는 계속 그분께 꼭 인사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말을 전하자 남성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어제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이모님을 다시는 뵐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의 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다시금 깊이 인사하며 눈을 감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했고 그 짧은 순간 그의 진심이 제 가슴을 무겁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해준 누군가에게 건네는 존재에 대한 경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거창한 인사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숙연한 마음이 들더군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던 남자는 이내 저와 눈을 맞추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듯 입을 틀어막고 말문을 잃더군요. 그의 눈엔 놀라움, 죄책감, 그리고 복잡한 기억들이 뒤섞인 감정들이 고스란히 비쳐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예전 그 품질 관리팀의 박 과장님이 아니십니까? 그 말에 저 역시 놀랐습니다. 오래도록 불리지 않던 제 직책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혼란스럽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를 자세히 바라보던 저는 이내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는 5년 전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후배였던 인물이었죠. 당시 신입이었던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저는 그 책임을 대신 지고 조용히 퇴사했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잠시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던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회사를 그만두신 그날 이후 전 매일 악몽을 꿨어요. 과장님이 웃으며 회사 문을 나서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숨을 내쉰 뒤 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날을 잊지 못해. 자네가 한 실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었지. 하지만 회사는 그걸 빌미 삼아 누군가를 치우려 했던 거야. 그에게 말을 하는 동시에 그때의 기억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일은 정말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품질 검수 과정에서 데이터가 누락된 작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순식간에 커졌고 곧 전사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요. 감사팀이 곧장 움직였고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품질관리팀의 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신입사원의 실수였지만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단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그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는 제가 몸담고 있던 품질관리팀의 성과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임원이 있었거든요.
그 임원의 조카가 막 기획실로 들어왔고 그는 조카를 빨리 승진시켜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려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전사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본부장급 승진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회의 때마다 제 보고서는 반려됐고 사소한 일에도 끊임없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수가 터진 거죠.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끌어내리려 했고 조용히 퇴사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덮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흐름을 알고 있었기에 더는 발버둥 치지 않기로 했죠. 그저 팀원들, 특히 그 신입사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그 후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회사는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분야 어디에서도 다시 일할 수 없게 되었고요. 무능력하게 쫓겨난 과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을 어느 회사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그 분야를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제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전 과장님이 회사에서 그렇게 나가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 전부 제 탓이라 생각해서 인사팀에 다 말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탓이 아니었어.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어. 그건 절대 내가 퇴사한 이유가 아니야. 그러니 자책하지 마. 애초에 내가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나누듯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도 괴로웠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흘러간 시간도 그 안에 맺힌 억울함도 이렇게 다시 만난 사람들과 함께라면 비로소 말이 되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마음을 다스려주는 듯했고 제 안에 잠겨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런 제 앞에 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과장님 나가신 이후 저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회사를 나온 뒤 사촌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게 되더군요. 나라는 사람의 선택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가. 그 깊은 파장을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사촌이랑 둘이 맨손으로 시작했죠. 아무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지만 단 하나 버틸 각오만은 있었어요. 그의 사촌은 요식업 쪽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이고 그는 품질 관리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익숙한 사람이었답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였지만 그 안에는 신뢰와 꾸준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처음엔 배달 전문 수제버거 가게를 열었어요. 상호는 정직한 한 입이었고요. 말 그대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만들자는 뜻이었죠. 직접 재료를 고르고 매일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촌은 주방을 맡고 저는 포장, 배달, 고객 응대를 맡았죠. 그는 잠시 웃으며 그 시절을 떠올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를 한 모금 들이켰죠. 그런 저를 바라보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첫 달엔 하루에 주문이 5건도 안 됐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손편지를 넣고
리뷰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답하니 조금씩, 정말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느 블로거가 후기를 올린 뒤엔 하루에 5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죠. 가게가 진짜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아, 꿈꾸는 것 같았죠.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잠시였지만 과장님과 일하며 배운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시절을 이야기할 때 마치 뜨겁게 타오르던 한여름을 회상하는 듯한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는데 새벽마다 채소 손질을 하다 생긴 것이라 하더군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이후 1년 만에 두 번째 지점을 냈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브랜드를 확장하자는 프랜차이즈 요청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외형 확장을 하지 않았죠.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게 전략이 될 거다라고요. 우리는 매장을 늘리는 대신 가게의 품질을 체계화하고 더 높이는 데 집중했어요. 지역 청년을 채용해서 그들에게도 시작할 기회를 주자고 했죠. 그 덕분에 저희는 정말로 탄탄하게 직영점을 하나씩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친 뒤 품에서 꺼낸 건 한 장의 명함이었습니다.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깔끔하게 새겨진 상호명, 그리고 이름 아래에 적힌 공동대표라는 직함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방식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올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감당해버린 장면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절대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책임을 나누는 리더가 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잊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방향이 되었고 그 길이 또 다른 생명을 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군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자네는 그때부터 이미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자네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랄게. 그렇게 저는 지금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마주 앉아 서로가 흘려보낸 시간 속에서 남은 의미를 조용히 꺼내 나누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지 사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의로움이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이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이야기였죠. 그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시절의 응어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제가 구한 어르신이 그의 이모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을 키워주신 삶의 은인 같은 분이었다고요. 그는 이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떠나셨을 때 제가 겨우 2살이었대요.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이모님이었어요. 이모님은 그때 막 결혼하신 새댁이셨는데도 제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 삶 전체를 걸고 지켜낸 믿음이 담겨 있었죠. 이모님은 이모부님과 함께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 집에는 제 또래 사촌 형제들도 있었지만 한 번도 저를 조카로 따로 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학교 행사 때도 늘 저를 맨 앞줄에 세워주시고 우리 막내, 우리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은 굵어진 목소리로 이모님의 삶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갑자기 이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병인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모님은 흔들림 없이 저희를 지켜내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모부님과 함께 살던 그 집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집이 너무 낡고 달동네라 지내기 어려우니 이사 가자고 해도 이모님은 끝내 가지 않으셨죠. 그 집엔 우리 모두의 추억이 있으니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모님에게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던 것 같아서 저희도 더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이모님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그 말들 속엔 오랜 세월 쌓인 존경과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있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이모님은 제가 왜 내 부모는 없느냐고 묻지 않게 해주셨어요. 저와 사촌들의 학원비를 마련하시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 일하시고 낮에는 반찬 가게, 밤에는 반찬 배달까지 하셨죠. 그 모든 와중에도 저를 사촌들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제 교복을 맞추고 졸업식 날엔 손수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고3일 땐 점심 드실 돈을 아껴 수험서를 사주셨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더군요.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가장 먼저 기뻐해 주신 분이 이모님이셨어요. 과장님과 일하며 배운 이야기들도 늘 해드렸고요. 그런데 제 실수로 과장님이 떠나신 후엔 한동안 이모님의 눈에서 웃음이 사라졌죠. 제 탓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왔을 때 이모님은 잘했다. 이제 너의 길을 가자고 해주셨어요. 지금도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처럼 일 도와주시고 젊은 직원들 뒤에서 조용히 챙겨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나오셔서 가게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아직도 이모님은 누군가를 돌봐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바로 세우는 게 그분께 갚아야 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모님은 제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이고 그분의 삶은 제게 가장 정직한 사랑의 정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눈앞에는 그날 골목길 연기 자욱한 집안에서 쓰러져 계시던 작고 굽은 어르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 그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의 이야기에 감탄하며 정말 좋은 분을 구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무렵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전 과장님을 늘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과장님 정도의 실력이라면 당연히 업계에 계실 줄 알았는데 이제야 뵙네요. 그러더니
그는 정중하게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디 저희 회사로 와주십시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이제라도 꼭 갚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회사에서 품질관리 책임사로 다시 일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아내는 정기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순번이 밀려 멈춰있던 신장이식 대기 순서가 돌아왔고요. 몇 달 뒤 아내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이 잘 되려면 이렇게까지 잘 될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가끔은 그 달동네 언덕길을 다시 지나며 그날의 불길과 그 속에 쓰러져 계셨던 어르신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새깁니다. 어떤 선행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국 다시 우리의 삶을 비추며 돌아온다. 모두가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다. 저와 지금의 사장님을 회사에서 내몰았던 그 임원과 그의 조카는 결국 횡령과 배임으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악행 또한 결국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한 마음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마음이 서로를 지켜줄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